네, 먼저 살펴볼 종목입니다. 토비스입니다. 이 회사는 1998년 9월 설립, 2004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산업용 모니터, TFT LCD 모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합니다. 이 회사는 카지노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모니터의 이 제조 및 이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산업용 모니터 그리고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TFT, LCD 등의 이 모듈 그리고 터치 패널의 이 주요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로는요, 이 전장용 중형 디스플레이 모델 그리고 IT용 중형 모델, 어, 이 카지노 부분에 좀 적용되는 산업용 모니터라고 좀 구분이 좀 되는데 이 모델에 대한 개발 및 양산을 좀 진행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출시해서 의료기기 사업에도 진출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이 회사 실적 앞서 보기 전에 매출 포지션입니다. TFT LCD 모듈 부분이 49.1%, 산업용 모니터 50.9%로 구성되고 있고 최근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979억, 영업이익 28억 원, 당기순이익 26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억 원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공시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회사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이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입니다.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주주명부를 우리가 열람할 수 있고 또 복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좀 한 건데 이거는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원고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 그리고 KB증권 주식회사입니다. 청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이 채권자들에게 그리고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 복사하거나 USB에 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된다. 채무자가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당 2천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대상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신청을 좀 한 거고 일단은 법원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 좀 제기가 좀 된 건데 회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힌 바 있었습니다. 제기 신청 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인데 회사가 지금 정기 주주총회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명부를 좀 열람해서 복사를 하거나 본인들로 하여금 주주명부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한 건데 통상적으로 이게 왜 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로 좀 이 편입이 좀 되냐면 주주명부라는 것은 회사의 의결권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토비스의 이 의결권을 좀 거두려고 하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 그리고 KB증권 어떠한 의도를 갖고 주주명부를 열람하고자 하는지 의도는 좀 파악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인 의결권을 좀 확보해서 회사로 하여금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좀 다분하다.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좀 밝혀진 바로 행동주의 펀드라고 좀 밝혀졌는데 이 행동주의 펀드가 뭐냐면요. 회사의 어떤 지분 취득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이 의사결정을 좀 하는 겁니다. 의사반을 통해서 자산의 매각 그리고 배당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주거나 또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에 좀 내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즉 주주들의 어떤 이 환원 가치 주주들의 어떤 이 가치를 좀 더 환원받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좀 나서서 행동하는 어떤 펀드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는데 이 차 파트너스가 이 토비스를 대상으로 주주명부를 확보해서 의결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는 목적이 맞지 않겠는가. 최근에 이 회사의 어떤 지금 전체 기말 실적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최근 공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1월 30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통해서 세일 하이텍이라는 회사의 인수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발행 주식의 총수는 282만 7천 주인데 이 회사의 주요 산업은 산업용,
접착, 점착 소재, IT 광학용 보호 필름 그리고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전체 취득 금액은 208천만 원인데 200억 원의 이 자금을 통해서 이 회사의 지분율 113만 주를 좀 취득한 건데 전체 61.4%를 좀 취득해서 신규 사업을 좀 하겠다. 취득 목적입니다.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서 중장기 성장의 동력을 좀 확보하고 광범위한 산업용 필름, IT 광학용 필름, 2차 전지 보호 필름, 자동차 배터리의 절연용 필름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의 향후에 카지노 모니터 그리고 전장용 디스플레이의 이 기존 사업과 충분히 연계가 가능한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취득 목적을 좀 밝혔는데 이 2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세일 하이텍의 이 지분을 좀 인수했고요. 이후에 특별한 어떤 이슈 사항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주의 펀드로 하여금 주주명부의 어떤 열람 등사 가처분이 주는 어떤 효과적인 측면이 회사의 어떤 보수적인 어떤 투자 성향 그리고 회사의 점진적인 어떤 이익의 확대를 위해서 이 기관 투자자로 보여지는 차파트너스 자산운용과 KB증권 주식회사의 어떤 이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됐는데 아직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 NH투자증권의 어떤 투자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왔다는 거죠. 3분기의 매출액에서는 오히려 매출액이 155억 정도 좀 감소를 하면서 실적에 좀 타격이 있었는데 2021년도 4월에 LG전자에 들어가는 이 휴대폰 이 모듈을 만드는 이 회사가 사실상 이 최근 매출액 대비 53%의 매출이 거의 중단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부분을 이 전면 철수 및 사업의 어떤 중단을 좀 선언하면서 타격이 좀 불가피했었는데 이런 어떤 이 타격이 예상되던 사업을 전장 산업의 어떤 이 디스플레이 이 사업 부분으로 이 적용이 되면서 사실상 신규 사업의 어떤 모멘텀도 좀 반영이 좀 됐었고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이었던 산업용 모니터 부분 즉 이 카지노 사업에 들어가는 모니터 부분의 어떤 판매 호조가 사실상 좀 저조했는데 올해부터 엔더믹 이후에 이 산업용 모니터의 어떤 판매 호조가 좀 예상될 것으로 좀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감한 매출액이 지난해부터 회복 중에 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 파이가 적용이 된다는 전제라면 토비스 매수 여력이 좀 충분하다. 물론 뭐 목표가와 투자 매수 의견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것은 없는데 리오프닝주 관련 관점에서는 충분히 세계 1위 또는 2위의 카지노 회사의 이 산업용 모니터를 납품하는 이 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정주의 매수 관점이 맞지 않겠는가 좀 예측을 해봤는데 차트 보면서 좀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트의 어떤 흐름은 지금 일봉상위 기준에서는 최근 2월 7일 주가가 좀 상승폭을 좀 이끌어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기중의 관점에서도 보면 자, 이 부분이죠. 저점의 영역들을 보여줬던 6,300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사실상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회사는 작년에 LG전자양 이 휴대폰 이 모듈의 판매가 좀 중단이 됐고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용 모니터의 어떤 이 사업적 연군이 좀 악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간의 어떤 기준에서는 좀 최상단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1,700원 주가 좀 소폭 좀 조정받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어떤 전장 산업군에 대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최근 리오프닝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단기 시세를 좀 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실적을 수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적 관점에서 실적의 호조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하거나 회사의 영업 지표가 좀 달라지는 부분까지 좀 체크하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5월 15일까지 좀 제출해야 되는 1분기 실적에서 회사의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어떤 확대가 부분적으로 좀 일어난다면 엔더믹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 수익 지표를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구간 저 이렇게 봤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좀 본다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9,100원에서 만원, 9,100원에서 만원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 매수 구간에서는 10,000원에서 1,500원, 10,000원에서 1,500원 구간은 한 5% 정도 담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보유자 관점 영역에서는 오늘 중요한 변곡의 어떤 영역이었던 11,000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사실상 11,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좀 유효했는데, 지금은 좀 18,000원 하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손절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에 좀 더 모아간다면 리오프닝주 관점, 그리고 1분기 실적과 하반기, 반기 실적 보고서의 어떤 실적 변동의 상황까지 예측해 본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살펴볼 종목인데요. 공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넥스트 준비를 했는데요. 공시 살펴보기 전에 기업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0년 10월 설립돼서 2021년 7월 기술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입니다. AR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AR 소프트웨어 플랫폼, AR 솔루션의 이 개발 및 운영을 영위합니다. 2019년부터 AR 원천 기술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산업용 증강 현실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요, AR 기술에 접목되는 AR 기술을 결합해서 체계적인 이 현실 세계 기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PS 기술안을 상용화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3분기 누계 매출액 12억, 영업손실 33억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 33억을 기록했습니다. 기술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으로 편입됐던 상장됐던 이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상 3분기 누계 매출액 12억, 영업손실 33억, 단기 순손실 33억을 좀 기록했는데, 저조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적에 큰 의미를 좀 두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상장의 이 연역이 좀 짧다는 거죠. 2021년도에 상장했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사실상 뭐 손실이 좀 많이 나더라도, 또는 매출 요건에 부합되더라도 회사는 어떤 상장의 어떤 적격성 요건을 가져갈 수 있는 관리 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5년 동안 회사가 충분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역할을 가져가는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는데 공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입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판매 공급 계약의 내용은요, VPS 솔루션의 공급 및 시범 사업의 구축입니다. 계약 내용은 최근 매출액의 12.7%에 해당되는 2억 5,340만 원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삼성 SDS 주식회사고,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선급금, 두 번에 걸쳐서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따른 하도급 사전 승인의 대상 계약의 경우 원도급 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비율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 하도급법에 따라서 선급금과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나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어떤 금액이 크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되는 매출이 천천히 수반된다면, 즉 천천히 매출이 부과되면서 점점 매출액의 어떤 역량을 좀 늘려간다면, 오히려 기술 개발을 접목해서 매출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회사는 사실상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2021년도 상장한 이후에 거의 뭐 1년이 채 되지도 않는 이 시점에 대규모 또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었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효력 발생 안내가 좀 있었는데, 지금 투자 설명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보면 지금 회사는 527억 원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주들에게 먼저 유상증자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청약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일반 청약 물량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527억 원을 조달하는데
모집 매출가액이 투자 설명서가 좀 교부됐기 때문에 47,400억 원에 좀 확정이 좀 됐는데 이 내용 보기 전에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효력 발생 안내라고 우리가 좀 많이 공시를 보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효력 발생 안내가 뭐냐면 회사가 공모 증자, 즉 시장을 통해서 단기의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의 공모 발행 형식의 유상 증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게 되고 승인 이후에 효력 발생 안내라는 이 공시 문화를 통해서 효력 발생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투자 개시가 좀 가능한 거죠. 투자 설명서가 교부가 되고 이후에 확정된 이 공모 청약 일정이 좀 진행이 되고 납입 일정을 거쳐서 이후에 상장이 되는데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날 이 회사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가 2월 11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자금 조달 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보증한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이 승인한 이 내용이 이 증권신고서에 대해서 진실하거나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꼭 유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 설명서를 꼭 확인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투자 위험을 반드시 체크하라고 하는 거고 이 금융감독원에서의 이 역할은요. 회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투자자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충분한 이 투자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체크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기재사항 또는 덜 기재되어 있는 어떤 내용 등에서는 정정명령이라는 것을 부과해서 일정이 좀 연기되는 것들이 대부분 정정명령을 좀 부과받는 것인데 맥스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정명령 이후에 효력 발생이 최종적으로 좀 됐기 때문에 기재사항이 상당수 많이 반영됐다라고 좀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설명서 측에 따르면 회사는 527억 원의 자금을 좀 모집하게 되는데 좀 더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인수 내역에 대해서는 회사는 527억 원을 조달해서 전체적으로는 뭐 운영자금으로 좀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 있어요. 250억 원은 운영자금에 사용을 하고 270억 원은 타법인 증권의 취득 자금을 취득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이 이겁니다. 작년 7월에 이 기업 공개를 통해서 신규 상장을 해서 공모 자금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공모 자금을 받았는데 다시 거의 뭐 1년도 채 안 돼서 520억 원이나 이 자금을 다시 조달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주의 좀 불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을 갖게 되기 때문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작년 7월 IPO로 150억 원을 좀 조달했었고 이번에 다시 상장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20억 원의 자금을 좀 조달하게 됐는데 회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6개월 만에 확보한 이 유상증자 자금으로 메타버스 포털 그리고 가상 공간의 거래 사업 그리고 게임 콘텐츠 업체의 인수합병 등을 위해서 520억 원을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혔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시화된 이 타법인 이 주식 취득의 어떤 목적이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게임 업체를 좀 인수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좀 가겠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 150억 원의 이 자금을 투입돼서 회사의 안정화 자금 또는 어떤 숫자를 낼 수 있는 어떤 실적 싸움이 아니라 지금 타법인 회사의 어떤 게임 회사의 방향을 선회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좀 가져가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많은 자금은 소요가 되겠지만 향후에 낼 수 있는 어떤 실적 시너지가 의문점을 좀 갖게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대주주가 전체 21.5%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는 배정받은 21만 주가량에서는 한 15% 정도만 납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헬릭스메스의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납입을 주주들에게 좀 전가시키면서 많은 분쟁이 현재까지 좀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15%에 대한 어떤 지분만 참여를 한다? 좀 많은 의견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맥스트의 어떤 이 보유의 주주인 어떤 주식
이 부분을 현금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드, 즉 자금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520억 원이라는 이 자금이 과연 유상증자의 어떤 흥행 효과를 좀 가져올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인데, 회사는 이에 앞서서 무상증자를 좀 같이 결정을 했어요. 한 주당 한 주의 무상증자를 주면서, 즉 당근을 제공하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이 재칙을 좀 제시하면서, 사실 냉탕과 온탕이 좀 같이 좀 섞이는, 다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주주 환원 정책에도 포함은 좀 되겠지만 대규모 유상증자의 어떤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그리고 무상증자의 신주까지 풀리게 되면 대규모 오버행 이슈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좀 예상이 좀 되는 대목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공모가 상단에서 최초의 어떤 상장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단기 최고가였던, 자 요거 99,000원까지 주가 좀 급등을 한 이력이 있었어요. 상장 시초 대비 주가는 좀 무섭게 좀 올라왔는데, 공모가 대비 지금의 어떤 주가 구간에도 수익률은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모가 확정 금액이 좀 이 금액이었죠. 좀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00원이 발행가액인데 지금 42,200원, 발행가액을 하회하는 유상증자의 결정이라는 이 관점에서 과연 이 발행가보다 하회하는 어떤 주식의 흐름에서 유상증자가 흥행할 수 있을까 좀 관점인데, 만약에 모집가액보다 하회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청약은 크게 좀 불발되거나 청약률이 좀 크게 좀 저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지수의 흐름을 좀 본다면 조정폭이 좀 크면 클수록 공모주에는 오히려 납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상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도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흥행에 좀 불안정한 요소를 좀 가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46,600원을 좀 이탈한 42,200원 부분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 좀 배제할 수 없는 구간인데, 35,000원까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규모 오버행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이를 좀 달래기 위한 회사의 무상증자 결정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20억 원의 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단기에 좀 실현이 된다면 오히려 주가의 향후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하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 좀 다소 좀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향후에 오버행 이슈를 우리가 좀 차지하더라도 주가는 오히려 충분히 소화가 된 이후에 매수해도 좀 늦지 않겠는데, 장래에 확정된 어떤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회사의 메타버스 사업 역량을 좀 더 가져간다면, 매출액을 수반하는 회사의 향후 모멘텀을 좀 가져간다면 긍정적인 어떤 요소는 맞는데, 당장 중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다소 조금 리스크하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사실상 지금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물량을 받는 것이 좀 좋겠습니까? 라고 좀 여쭤볼 텐데요. 오히려 주가가 발행가보다 좀 하회한다는 것은 납입해서는 좀 안 되는 것이 좀 맞기 때문에 차라리 워런트를 매각하고 난 이후에 그 워런트를 통해서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에 물타기라는 것이 맞겠고, 주가가 단기에 좀 흐른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은 좀 다소 리스크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보면서, 넥스트 보유자 관점에서는 유상증자의 어떤 흥행 여부, 그리고 추가적인 물타기는 좀 미흡하다. 지금 47,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상향해 준다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물량을 받는 것이 좋겠으나, 지금은 하회하기 때문에 이 청약 물량을 좀 받는 것은 좀 다소 리스크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 큐런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2008년 7월에 설립돼서 2016년 3월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요 의약품 연구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합니다. 개발 단계의 그 프로그램으로 다제네성 결핵 치료제 Q203,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Q301, 면역 항암 내성암 치료제 Q701, 그리고 Q901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실적입니다. 연결 기준 3분기 누계 매출액 13억, 영업손실 188억을 기록했고 단기 순손실 186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회사 지난 공시 좀 살펴보기 전에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공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두 가지 공시가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큐리언트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텔라세백의 임상 2상 시험의 자진 중단을 좀 결정을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시험의 제목입니다.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해서 임상 2상의 시험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식약처 승인 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 2개 병원에서 임상 시험을 좀 진행을 했는데 오미크론의 확산과 중증 환자의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자의 모집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임상시험의 중단을 결정했다.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이게 뭐냐면 남아공에서 임상 2상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좀 진행했다는 건데요. 중증 환자의 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임상 대상의 환자를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리고 지금 개발을 해서 다시 이 치료제 어떤 출시까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경제성이 높지 않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게 사실상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중단을 선언했던 회사의 공시의 좋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에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합니다. 급등하고 나서 주식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난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임상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회사가 또 스스로 줍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임상 2상 들어가서 3상과 10판 허가까지는 1년까지의 어떤 기간이 소요된 1년도 좀 짧다는 거죠. 지금 화이자와 지금 이 노바백스 쪽,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좀 제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지금 먹는 코로나, 머크죠, 머크. 머크까지 먹는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모두 시판이 됐는데 코로나19가 이 치료제가 이 시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상 2상과 임상 3상을 좀 들어가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이 경제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의 모멘텀을 좀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리스크하다라고 항상 강조드렸던 거죠. 회사 오늘 이 실적 공시 나오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인데 매출액 48억을 좀 기록하면서 48억을 기록했고 영업손실 242억, 단기 순손실 236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주요 변동 원인에 대해서 흡수 합병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를 통한 신규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좀 발표했는데 큐런트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공시가 좀 됐는데 자 오늘 좀 나와줬네요. 이 회사는 올해 30억 원의 매출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30억 원의 매출액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조금 이 개선 기간을 지금 받고 있는 이 회사인데 오히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아주 중대한 심사 요소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48억 원을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거래 정지 관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지금 밟게 됐다는 거죠. 큐리언트는 상장 이후에 5년 동안 좀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 요건을 기술 특례 상장사들이 최초 상장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유예가 됩니다. 그런데 5년을 초과하게 되면 분기에 3억 그리고 반기에 7억 원의 매출을 만들지 못하거나 연간 30억 원의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그리고 2회 연속 해당이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큐런트 이러한 요건 때문에 감사 의견이 좀 거절이 됐었고 매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선 기간을 최종적으로 부여받았는데 금년도에 이 회사는 이 제약사 한 군데를 좀 인수를 했다는 거죠. 지금 H팜이라는 이 회사를 좀 인수를 해서 지금 흡수합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연결 종속회사를 좀 편입하면서 이번에 48억 원의 매출액을 좀 확보하게 되면서 오히려 거래 재개의 어떤 청신호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게 기술 특례 상장으로 성장성 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으로 시장이 좀 진입을 했는데 5년 동안에 회사가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 요건이라든가 상장 적격성의 어떤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5년과 7년간의 유예 기간을 좀 통해서 충분히 회사가 어떤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천천히 궤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기회비용을 좀 제공해 주는데 지금 큐리언트의 경우에는 기술 성장 기업의 최초 요건 미달로 인해서 거래 정지된 사례이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컸을 것이고 지금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 것인가 좀 많은 걱정이 좀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지금 48억 원의 매출액을 좀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감사 의견상에서 문제가 좀 없다면 감사 의견에서의 어떤 고려 사항에 문제가 좀 없다면은 충분히 거래는 좀 재개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저는 다른 요건이 좀 있나 한번 공시를 좀 더 보도록 하죠. 회사는 최근에 어떤 매출 확보를 해서 2월 달에 연구개발 서비스업이라는 이 자체 개별 매출도 좀 확보하기 위해서 9억 100만 원의 뉴로바이오넷을 통해서 회사의 소폭 개별 매출까지 좀 이 제시를 좀 했는데 저는 사실상 회사 자체적인 어떤 횡령과 배임 이런 문제가 좀 없고 지금 매출 요건 회사의 어떤 계속 사업으로서의 어떤 이 안정성 요건에만 좀 위배만 안 된다면 큐리언트 좀 충분히 거래가 좀 재개되지 않겠는가.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한 매출도 올해 1분기 안에 9억 원 좀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7월 17일 반기까지 좀 인식되거나 3분기까지는 부분적으로 좀 인식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연결 기준에 30억 원을 초과했고 개별 기준의 어떤 매출 요건도 지금 확보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서 큐리언트 조심스럽지만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